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가장 전통적이고 고루하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사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또 가장 냉정하게 자신을 지켜내는데 도같은 생존 전문가라면요. 겉으로는 화려한 왕관과 신비로운 권위를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생존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가적 본능이 숙여져 있다면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보다,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능숙하게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내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가족, 영국의 윈저 왕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한 왕실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관의 신비를 지켜내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기업의 생존 본능을 보여준 윈저 왕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와 생존의 지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윈저 왕가의 생존 드라마 그 천막을 열어볼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 100여 년 전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세계대전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국의 왕실 이름이 원래 윈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국의 왕실은 늘 윈저였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역사는 늘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때는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실은 독일계 성인 작센 코브르크 고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 독일의 고타 폭격기가 런던을 맹렬히 공습하자 영국 국민들의 반독일 감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독일 이름 가진 왕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왕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조지 5세 국왕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 아니 맹정하고도 영리한 판단을 내립니다. 바로 리브랜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업의 CEO라면 회사에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마도 대중에게 비치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손볼 겁니다. 조지 5세는 주저없이 독일계 성을 버리고 영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윈저로 이름을 바꿉니다. 런던 근교의 윈저 성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순식간에 영국 왕실은 작센 코브르크 고타라는 외래어 같은 이름에서 뿌리 깊은 영국 전통의 상징처럼 보이는 윈저 가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결정은 단순히 왕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계 성을 가졌던 다른 귀족 가문들도 줄줄이 이름을 바꾸게 되죠. 예를 들어 바텐베르크 가문은 마운트베튼으로, 테크 가문은 케임브리지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흔적을 과감히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생존 본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왕실의 위기 대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조금만 더 뒤로 돌려 193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윈저 왕가 생존 드라마의 두 번째 막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왕실을 흔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까지도요? 1936년 12월 11일 에드워드 8세 국왕은 사랑하는 미국인 이혼녀 월리스 심슨과의 결혼을 위해 왕관을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인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로맨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왕실 전체로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자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보수적이었고 두 번이나 이혼한 여성을 왕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의 전통과 도덕적 권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개인의 행복이 왕실의 존속과 충돌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에드워드 8세는 개인의 행복을 택했고 그 결과 그의 동생인 조지 6세가 뜻하지 않게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조지 6세는 사실 왕위에 오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했고 심지어 심한 말더듬증까지 겪고 있었죠. 형의 갑작스러운 퇴위로 인해 그는 그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왕으로서 왕관에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한 명의 로맨스 때문에
다른 한 면은 원치 않는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왕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그가 과연 어떻게 혼란한 영국을 다스렸을까요? 자, 준비되지 않은 왕 조지 6세와 그의 왕비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영국은 다시 한번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기가 왕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왕실은 단순한 통치기관을 넘어 국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왕비 엘리자베스의 이 한마디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아이들은 나 없이 지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왕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은 결코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해보세요. 독일군의 폭격이 런던을 휩쓸고 심지어 버킹엄 궁전까지 폭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국왕 부부는 수도 런던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었음에도 왕비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런던에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도덕적 권위의 끝판왕이 아닐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실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배급제를 적용받으며 똑같이 부족한 식량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왕실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프로토콜을 과감하게 깨고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고통을 함께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배급 쿠폰으로 식량을 사러 오는 왕실 시종들을 보며 깊은 공감과 함께 왕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쟁으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왕관을 포기한 형과 원치 않게 왕이 되었지만 국민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며 왕실의 존재 이유를 낙인시킨 동생.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이들의 헌신은 훗날 대영 제국이 아닌 영연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실 생존 드라마의 산막, 대영 제국의 해체라는 거대한 경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잃고 대영 제국은 급격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들이 하나둘씩 독립을 선언하며 과거의 영광은 빠르게 사라져갔죠. 이때 여왕이 된 이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제국을 물려받아 어떻게 왕실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윈저 왕가의 또 다른 생존 전략, 바로 전략적 변화가 등장합니다. 과거의 영국 왕실은 정치적 지배력을 통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 물리적인 지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외교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로의 전환을 꾀합니다. 과거의 강압적인 관계를 새로운 형태의 유대 관계로 바꾸어 나간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영연방, 커먼웰스입니다. 현재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영연방은 과거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공동체입니다. 이 여왕은 단순히 이름뿐인 국가 원수가 아니라 이 수많은 나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상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여전히 영국의 왕실을 존중하고 이 연합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왕실이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왕실은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왕실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주식회사 윈저라는 거대한 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왕실은 그저 국민 세금으로 호화롭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들의 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회사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핵심은 바로 왕립 자산, 크라운 에스테이트입니다. 이 자산은 국왕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국영기업처럼 운영되며 영국의 수많은 토지, 부동산, 심지어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와 같은 핵심 상업지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왕립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100%가 고스란히 영국 재무부, 즉 국가의 금고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연간 수익이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럼 왕실은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재무부는 이 수익의 일부를 왕실 교부금, Sovereign Grant이라는 이름으로 왕실에 다시 환급해줍니다. 보통 왕립 자산 수익의 15%에서 25%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 돈으로 왕실의 공무비용, 궁전 유지보수,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겁니다. 마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가에 납부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시 지원받는 구조와 같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93년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발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랭커스터 공국과 같은 사유 영지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따로 관리하며 이 부분은 왕실의 개인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이쯤 되면 왕실은 가족이 아니다, 기업이다 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주식회사 윈저가 가진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자, 주식회사 윈저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으니 이제 그들이 가진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은 왕실의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화려한 보석이나 궁정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총 자산은 추정치로 약 1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하지만 이 숫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발모럴 성 같은 사유재산은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성들은 단순히 거주지를 넘어 왕실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거대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의 헤리티지 건물과 같죠. 그리고 또 하나, 우표 컬렉션이 약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투자 자산인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거대한 자산은 바로 왕실 미술 컬렉션입니다. 약 1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데 놀랍게도 이 컬렉션은 왕실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즉, 국민의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실은 이 컬렉션을 관리하고 전시하며 이를 통해 영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왕실의 자산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신비감과 브랜드 가치입니다. 수백 년간 전통과 스토리가 만들어내는 무형의 가치 말이죠. 이건 어떤 기업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브랜드도 때로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왕실을 뒤흔들었던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인 끔찍한 해와 다이애나 비극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기업이라도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윈저 왕가에게도 그런 끔찍한 해, 즉 아누스 호리빌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왕실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윈저 성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문화유산이 소실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자녀 셋이 모두 이혼하거나 별거에 들어가는 등 왕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기업의 회장이 연달아 이런 악재를 맞았다면 주가는 폭락하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비극이 5년 뒤인 1997년에 찾아옵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던 다이애나비의 갑작스러운 죽음. 문제는 그 이후의 왕실의 태도였습니다. 전통적인 프로토콜을 고수하며 침묵으로 예관하던 왕실에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국민의 왕비를 잃은 슬픔 속에서 차갑게만 느껴지는 왕실의 모습은 현대 미디어 문화의 급류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국민들은 왕실이 감정을 표현하고 함께 슬퍼해주기를 원했지만 왕실은 낡은 관습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또 한 번의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대중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통적인 틀을 깨고 다이애나비에게 공개적으로 애도를 표하며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 결정은 왕실이 여론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전통과 권위가 중요해도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왕실의 생존 본능이 얼마나 내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를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앤드루 왕자 스캔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서 임원이 심각한 비리나 스캔들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회사의 존폐를 위해 과감한 손절매를 단행할 겁니다. 윈저 왕가는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는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스캔들에 연루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왕자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추문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 스캔들은 왕실의 도덕성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중은 왕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의주시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 문제를 덮으려 했을까요? 놀랍게도 윈저 왕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앤드루 왕자에게 전하, His Royal Highness라는 호칭을 박탈하고 군 직함까지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는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공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실상
민간인 앤드루 마운트 배튼 윈저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기업이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자회사를 정리하듯이 말이죠. 이 결정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왕실의 생존과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실의 명예를 지키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피부치라도 끊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쯤 되면 왕실은 가족이 아니라 기업이다 라는 말이 단순한 은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족과 조직의 존폐 중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이처럼 냉정한 생존 전략은 또 다른 왕실 이탈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음 장에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냉혹한 기업의 생존 본능을 가진 윈저 왕가에서 이번엔 또 다른 결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현대판 1936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이 사건은 바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맥시트입니다. 사랑을 택해 왕관을 포기했던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와 묘하게 닮아있지만 21세기의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미디어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2020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는 돌연 고위 왕족직 사임을 선언하며 왕실과 결별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상업적 활동이라는 현대적 가치와 왕실의 의무와 전통이라는 보수적 가치 사이의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끊임없는 언론의 감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죠. 특히 이들의 결별은 그야말로 미디어 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자서전, 스페어를 통한 폭로전은 왕실의 신비감을 훼손하고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왕실은 전통적인 침묵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경쟁 기업 간의 진흙탕 싸움처럼 보이기도 했죠. 여러분이라면 이들이 개인의 자유를 택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실의 전통과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윈저 왕가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욕망과 자유가 폭발하는 시대에 왕실이라는 거대한 브랜드는 어떻게 자신을 재정립해야 할까요? 해리 메건 부부의 이탈은 왕실의 핵심 가치와 미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이가 바로 현재의 국왕 찰스 3세입니다. 자, 이제 윈저 왕가의 미래를 책임질 찰스 3세 국왕의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는 2022년 73세의 나이로 즉위하며 영국 역사상 최고령 신임 국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찰스 3세가 즉위 전부터 슬림한 왕실, 슬림드 다운 모나키를 주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왕실이 예전처럼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많은 왕족에게 공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왕실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 왕족, 워킹 로열스의 수를 줄이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왕족들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기업이 불필요한 부서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현재 윈저 왕가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찰스 3세 국왕 본인과 윌리엄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의 건강 문제입니다. 국왕은 암투병 중이고 왕세자비 역시 건강 문제로 공무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왕실의 공무 공백이 발생하고 슬림한 왕실을 추구하던 찰스 3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왕실의 미래를 위해 구조조정을 하려던 찰스 3세의 계획이 정작 본인의 건강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윈저 왕가는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윈저 왕가의 다음 세대 윌리엄 왕세자와 그의 자녀들이 짊어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윈저 왕가의 미래, 즉 차세대 주역들의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현재 왕위는 찰스 3세 국왕에게 있지만 다음 왕위 계승 1순위는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자녀들이 왕위 계승 서열을 잇고 있습니다. 조지 왕자, 샬럿 공주, 그리고 루이 왕자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는 동시에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2013년에 개정된 왕위 계승법입니다. 과거 영국 왕위는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공주가 먼저 태어났더라도 남동생이 있다면 그 남동생에게 왕위 계승권이 먼저 돌아갔죠. 하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장자 상속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샬럿 공주는 남동생인 루이 왕자보다
서열이 앞서는 최초의 공주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왕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평등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죠. 마치 보수적인 대기업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지배 구조를 혁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왕실의 전통과 현대사회의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갈지, 또 왕실의 신비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그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무거운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21세기는 왕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윈저 왕가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즉 공화주의와 영연방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윈저 왕가의 궁극적인 생존 여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윈저 왕가의 생존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에 과연 왕실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왕실은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에도 필요한 상징일까요? 현재 영연방 회원국들 중 일부에서는 공화국 전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바베이도스는 2021년에 공화국으로 전환했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채 변화를 넘어 과거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사과 요구를 증대시키며 왕실과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현재의 부담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왕실의 신비감과 전통이 과연 21세기의 민주주의적 가치, 즉 평등과 자유, 그리고 투명성과 공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윈저 왕가는 지난 100년간 끊임없이 이 간극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왕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의하고 대중과의 소통 방식을 혁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비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이 난관을 윈저 왕가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마지막으로 윈저 왕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정리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윈저 왕가의 100년 생존 드라마 그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름 바꾸기부터 스캔들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을 넘어선 거대한 브랜드로서 윈저 왕가가 어떻게 끊임없이 진화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실의 흥망성쇠를 넘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고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조지 6세 국왕의 말,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기업이다. 이 말이야말로 윈저 왕가의 생존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혈연이라는 끈을 넘어 마치 CEO처럼 맹철하게 자신들의 가치를 분석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재포지셔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왕실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윈저 왕가가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물론 21세기에도 윈저 왕가는 신비감과 대중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과 혁신, 권위와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즉,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시스템이나 전통도 시대의 변화 앞에선 유연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과감한 자기 혁신을 감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놓치고 있는 생존 전략은 없었을까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조직과 개인들도 윈저 왕가처럼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재정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의 윈저 왕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파민을 충분히 생성시켜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역사의 아이러니와 세상을 비틀어보는 썰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썰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윈저 왕가입니다. 왕관의 신비를 지켜내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기업의 생존 본능을 보여준 윈저 왕가의 이야기를 통해 생존의 지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윈저 왕가 생존 드라마의 두 번째 막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
왕실을 흔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왕관을 포기하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말은 로맨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번이나 이혼한 여성을 왕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에드워드 8세는 개인의 행복을 택했고 그 결과 그의 동생인 조지 6세가 어떻게 왕실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전략적 변화가 등장합니다. 소프트 파워로의 전환을 꾀합니다. 영연방, 커먼웰스입니다. 생활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마치 거대한 국영기업처럼 운영되며 발생하는 수익의 100%가 왕실 미술 컬렉션입니다. 약 1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데, 즉 국민의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의 문화적 위상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넘어섭니다. 명문가 출신의 왕자가 상상하기도 이 스캔들은 왕실의 도덕성과 명예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냉혹한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피부치라도 끊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욕망과 자유가 폭발하는 시대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의 건강 문제입니다. 국왕은 암투병 중이고 이로 인해 왕실의 공무 공백이 발생하고 왕실의 미래를 위해 과연 왕실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윈저 왕가가 굳건히 살아남을 물론 21세기에도 윈저 왕가는 신비감과 대중성 사이에서 전통도 시대의 변화 앞에선 유연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과감한 자기 혁신을 감행해야만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세상을 비틀어보는 썰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썰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